네, 안녕하시죠? 예, 6차시 그 공법입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 주 명절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 요번 명절은 뭐 이동을 금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까지 그 인간의 존엄성 10조, 11조 평등의 원칙, 뭐 헌법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10조와 11조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사회생활 또 문화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서 각 기본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체 자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 제 12조, 헌법 보십시오. 자,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는 아마 기본권 중에서도 각 그 구체적인 기본권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신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않고서는 자유로운 활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체가 구속되거나 체포된다면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본권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기존에 이제 전제군주 하에서 어, 그 군주들이 자기의 그 의사에 반하는 그런 신하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어, 처형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전제군주 시대에서 사실상 이제 시민 이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시민들이 그러한 전제군주의 그런 폭압, 폭정, 마음대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들을 먼저 뺏어오게 돼요. 즉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지 않는 한 어떤 시민 계급의 그런 의사를 표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제군주로부터 제일 먼저 어떤 법이나 아니면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하지 마라. 즉 시민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그러한 절차에 의거해서 그때 구속을 하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뭐 당연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요. 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일단 법률이라고 하면 시민 계급들이 왕으로부터 그러한 그 권한을 뺏어올 때, 자, 너 우리가 만든 법률에 의거해서 넌 집행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그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즉 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게 죄가 되고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법률을 정할 테니까 집행하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는 그 법률에 의해서 죄를 확정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집행해라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한 그런 그 주의인 거죠. 주의죠.
자,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뭐 어떤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으로서 일단은 국민들이 어떤 게 죄고 어떤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겠다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일단 그런 법률로 정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당연히 국가의 형벌권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법치국가 형법의 그 기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형법정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말 그대로 법률에 담는 건데 제일 먼저 그 죄형법정주의로부터의 그 원칙이 있어요. 먼저 기존의 관습형법의 금지죠. 관습형법. 그래서 옛날에 뭐 곤장을 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죄가 됐던 것들이 현재 어떤 관습,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든가 뭐 상법 뭐 이런 데서는 일단 그 성문법이 우선이고 또 그 성문법이 없으면 그 관습법도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그 관습법이 없으면 저 조리, 상식에 의해서 판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뭐 종중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관습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 된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절대 관습법에 의해서는 어떤 그 법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관습형법의 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이 좀 명확해야 돼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는 죄를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그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그 전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공익이죠? 공익이라고 해서 뭐 어떠한 내용들이 공익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공익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무슨 공익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인 거, 명확하지 않은 거 이런 걸로는 죄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미네르바 사건에서 무죄가 됐었어요. 또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왜 그 저번에 땅콩 회항이라고 그 대한항공의 그 누구죠? 그 조현아 부사장 그 항공 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항로를 출항하려고 하는 그 비행기를 되돌렸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조현아 부사장의 그 형이가 항로 변경죄예요. 이 항로 변경죄는 징역 그 굉장히 중한 비행기에 날고 있는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거든요. 과연 그 항로 변경죄 이것을 적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항로라는 거 뭐가 항로죠? 비행기가 아예 시동 걸고부터 아주 그 착륙해서 시동이 꺼질 때가 항로인가요? 아니면 비행을 하고 있는 하늘에서 하늘 사이에 이게 항로인가요? 이 항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르고 있는 비행기는 당연히 항로 변경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륙을 하기 위해서 그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가 되돌아오는 거 이것도 항로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은 이 항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땅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항로 변경죄로 볼 수 있느냐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항로 변경죄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갑질에 따른 그런 폭행 뭐 이런 걸로는 처벌이 됐지만 항로 변경죄는 무죄가 됐었던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만큼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뭐 옛날에도 이런 게 있어서 뭐 중요한 회의 서류는 보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처벌한다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다 사람마다 중요한 행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인 것들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죄는 명확성이 일단 생명이에요. 그리고 뭐 기존에 많습니다. 그 명확성으로 인해서 처벌하지 못한 것들. 뭐 음란죄, 뭐가 음란한 거죠? 어떤 기준이 해야지 음란인 거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9세 이상 그 이하의 그런 뭐가 음란한 거죠? 그렇게 추상적인 걸로는, 그렇게 주관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재형법정주의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 이런 명확성의 원칙이 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13조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행위 시점의 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지,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12조, 13조의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13조 때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또 있어요. 그죠? 이것도 뭐 명확성의 원칙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축물 위생관리법에 당초에 뭐 개는 없었습니다. 근데 가축 위생물을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그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개를 뭐 양이나 돼지에 준해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해석 금지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이런 죄형법정주의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형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여기서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러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형법정주의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개념들이 또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체포와 구속의 2차 이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압수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다뤄질 부분이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건 알고 계세요. 체포와 구속은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포는 신체를 잠시 동안 잡아두는 거고요. 구속은 조금 장기입니다. 둘 다 다음 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망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와 구속은 차이가 같습니다. 같이 체포와 영장은 영장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이 체포는 별도의 신문이 없습니다. 신문 없이 이 48시간 일단은 신변을 확보해 놓는 그런 겁니다. 경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신변을 확보해 놓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구속은 이제는 신문 절차를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영장실질심사 이런 거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경우에, 구속하는 사람은 꼭 판사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경위라든가 어떤 사건,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 죄를 졌게 됐고, 아니면 졌다 안 졌다 뭐 이런 그러한 변론의 기회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서 이 사람이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판사가 그래 그거 구속해라 라고 구속영장을 줘야만 그때서 구속이 됩니다. 체포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체포는 그냥 검사가 신청한 그 체포 영장에 대해서 판사가 그 신문이 없이 그냥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해주는, 혐의만 있으면 영장을 발부해주는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은 뭐 쉽게 발부가 됩니다. 쉽게는 아니지만 어떤 혐의가 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48시간 만이다. 48시간에 바로 1분만 넘어서도 무조건
석방해야 돼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석방이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의해서 그 구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체포와 구속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압수는 범죄 물건, 범죄의 그 주요한 단서, 뭐 물건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확보해로 듣는 거죠. 압수. 수색은 그런 것을 찾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문은 어떤 그 답변을 강요받는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검문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이 아니라 무슨 뭐 대통령령 또는 뭐 각부 장관이면 부령 이런 걸로는 압수수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압수수색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그 개인 그 계좌 정보 요즘 이제 거의 금융사고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계좌를 어디까지 확보할 것이냐, 즉 당의 그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이 사람에 넘어서 이 사람의 죄를 입증하려니까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문제죠. 그래서 전전 사람의 계좌 또 뭐 그 이후의 계좌 이런 계좌들을 다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형사소송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 이렇게 포괄로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겠다 이런 것들은 요즘 금지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괄 압수수색 포괄 금지는 안 되는데 일정한 기간 뭐 또 그 금융 당사자 직전 직후 뭐 이런 그 연결 계좌 뭐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차원에서 위배된다 이렇게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설사 법에 죄와 법률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그러한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의 체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란 얘기입니다.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이것 또한 그 위법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계속 또 나옵니다. 이 적법한 절차가 왜냐하면 그 체포나 구속을 할 때 이럴 때에 왜 체포당하고 또 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이런 우리 왜 미란다 원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렇게 체포 당하면 그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적법한 절차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래요. 국민이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 체포나 구속 아니면 수사 뭐 이러한 걸 때 적법한 절차가 적용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기관 이런 거에서는 사실상 그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유명한 헌법재판소의 그 고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조직법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법의 기관이에요. 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잖아요. 국회가 소추하는 겁니다. 즉 국회가 수사를 해서 혐의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국회가 소추할 때 이럴 때에 그러면 대통령에게 어떤 고지 알려주고 체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법에 있는 내용대로 해줘야 되느냐 알려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 적법 절차 원칙 계속 변호인단이 주장했었습니다. 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때 대통령에게 왜 소추를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추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배 아니냐는 얘기들을 변호인단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물론 대통령도 돌아오면 한 명의 개인 국민이지요. 그러나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은 그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이러한 데 있어서는 이 적법한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항, 3항, 7항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뭐 가족에게 알려라. 뭐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담을 그런 사항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법률로 담아도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대사에서 그렇게 이제 구속을 당하면서 체포당하고 구속당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정부 시절 때 많은 그러한 피해들을 신체의 자유를 훼손당한 그런 사례,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행 헌법을 만들 때 그러한 내용들을 거의 다 헌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뭐 법률로 만들어도 될 사항들을 이렇게 헌법화해서 아주 자세하게 헌법 조문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우리 이 헌법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고문 사건들 많았지 않습니까? 뭐 박종철 뭐 고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인권 침해, 그리고 신체의 자유, 고문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우리 헌법에다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다가 아예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사를 반영하는 조문이 바로 이 12조다. 전 그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까지 대부분 변호인의 조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뭐 법률로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요. 또 그것도 뭐 세부적인 다 법률로 가 있습니다. 지금 법률도 헌법만큼은 아니지만 법률도 우리 국민들을 구속하는 그런 협력이 있는데 굳이 헌법까지 세세하게 밟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14조, 15조 이런 거 잠깐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또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뭐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12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족에게 알려라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되는 2조부터 7조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조부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 북한 헌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제형법정주의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한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한 헌법 가지고 계시죠? 북한 헌법 79조 한번 보세요. 7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민은 얘네들은 이제 국민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 헌법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우리처럼 적법 절차 원칙은 없어요. 없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할 수 없고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보다 아주 간단하고 우리는 뭐 아주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고문하지 마라, 뭐 구체적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헌법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사실 북한의 이 헌법이 얼마큼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성택 처형당할 때 뭐 한 2, 3일 만에 사형까지 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북한의 헌법이 얼마큼 지켜지고 있는가는 조금 뭐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북한은 이제 우리 좀 여담이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포나 구속할 때 법원에 법관이 영장에 의해서 하잖아요. 즉 죄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얘기를 중립적인 누군가가 들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판사예요. 왜냐면 이제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은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대변하는 거고, 이쪽에 가해자는 변호사가, 즉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러면서 그걸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사가 체포나 구속을 해라 마라를 중립적이자 판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거기다가 검사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우리는 공익의 대변자지만 북한은 혁명의 지지자, 혁명의 지원자, 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물론 우리랑 좀 다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수사와 이거 그 예심원이라고 해서 거의 여기 예심원에서 모든 범죄자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서 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사한테 넘겨요. 그럼 검사는 그 사람을 압수수색이 검사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검사가 발부해요. 진짜 북한에서 판사는 말 그대로 판결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우리하고도 달라요. 나중에 이제 사법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또 참심원 제도에 해가지고 또 당원이 더 끼고 북한에서 판사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질 않아요. 검사는 엄청나게 합니다. 체포영장도 검사가 발부하고요. 또 뭐 구속은 검사가 그냥 하라 마라 결정합니다. 판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것들은 북한은 사회주의 계급이잖아요. 기존에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뭐 진술 거부권 뭐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 뭐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 뭐 거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변호사도 있긴 있지만 우리하고는 또 역할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사법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북한 제도와 우리 제도를 잘 연구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논문 주제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담으로 저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12조 2항 뭐 당연한 거지만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고문은 우리 군사정부 때 고문 피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문 받지 않으면 고문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들은 증거 능력, 즉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증거 능력이 부정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증거를 하게 되면 고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왜 뭐 그때 옛날에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이게 그때의 예,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무죄가 밝혀져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국가가 그 사람에게 26억인가요? 얼마를 배상해주는 그러한 있었죠. 그래서 이 그 고문은 뭐 워낙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것은 뭐 당연한 기본권 중 하나고요. 고문은 그래서 여기에서 고문은 실제로 자문 신체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신체적인 것도 포함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뭐 잠을 안 재운다든가 뭐 장기간 잠을 안 재워서 얻어낸 자백들 그런 거 다 증거 능력 나중에 그런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되면 증거 능력이 다 부정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즉 자기에게 이것이 이제 진술 거부권입니다. 국가가 내가 죄를 졌으면 국가 네가 조사해서 나를 기소하든 말든 나는 내가 불리한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체포를 할 때 이것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뭐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지 않아도 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뭐 어차피 이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진술거부권 묵비권이죠. 거부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어떻게든 증거에 의해서 합법한 증거에 의해서 판사를 설득해서 죄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진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진술 거부권은 뭐 우리 왜 국회에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들 진술 거부권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상 불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사상. 그래서 저번에 뭐 최근에도 뭐 언론에 보면 전 모 장관이 어떤 뭐 그런 사모펀드라든가 뭐 허위 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뭐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도 답변 안 했죠. 그런 것도 자기 권리입니다. 진술 거부권 그런 부분들은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그러한 권리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자기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